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오늘은 이야기 치료와 이야기 놀이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 치료란 무엇인가? 네. 이야기 치료에 대한 소개 영상이 여기 하단에 이렇게 유튜브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강의 시작 전에 유튜브를 한번 시작하시고 들으시면은 이야기 치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놀이 심리 상담사로, 놀이 치료사로 지금 천안 원성동에 위치하는 아이사랑 심리 상담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하루는 한 아동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동이 처음 이제 조기 상담 시 했던 놀이가 이제 볼링이었습니다. 볼링. 볼링을 하는데 참, 나름 좀 특이한 경험,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이 행동이 되게 늦고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됐었는데요. 이제 오게 된 계기를 보니까 단국대학교에서 이제 진료를 받고 심리상담, 이제 약물로만은 감당이 안 되니까는 심리 상담 중에서 이야기초를 한번 받아봐라 라고 해서 이제 알아보다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희 기관에서는 이야기 치료는 실시하지 않고 있었지만은 이제 주변에 알아보시고 이제 심리 상담하면 다 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오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치료라는 기법을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었던 기법이었기 때문에 놀이 치료로 개입을 할 거다. 그리고 놀이 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동의하셔서 이제 진행했던 사례가 이야기 치료하고 또 연관된 제 개인적 경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박사 요번에 과정에 지금 휴학 중이긴 하지만 박사 과정에서 이제 한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 치료에 대해서 소개하는 워크숍을 참석하게 되면서 이야기 치료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이제 알게 되었고요. 이제 이야기 치료 그러니까 요 아동을 만나고 이야기 치료라는 기법을 처음 들은 하고 한 4, 5년이 흐른 후 이제 이야기 치료 워크숍을 들었던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야기 치료에 대한 기억을 까마귀 잊고 있다가 워크숍을 통해서 이야기 치료를 다시 접하게 됐던 개인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야기 치료는 워크숍을 참석하면서 이야기 치료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봤던 책 이야기 치료란 무엇인가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 치료라는 게 되게 이제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전제 학문들이 많이 필요한 상당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게 되면 과연 이게 무슨 소리 하는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삶에 대한 이해,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야기 치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건들, 연결된 순서, 시간의 흐름, 플롯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야기 치료라는 기법에서 유추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삶이라는 것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기 치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어를 조금 써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야기 치료, 이게 뭔 차이인가? 조금 다른 느낌이 없지만 영어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야기 치료에서는 어떤 스토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러티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스토리와 내러티브는 뭔 차이일까? 뭐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사실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 경험들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사건들의
연속된 순서대로 그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 치료에서 말하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야기 치료하면서 이제 나왔던 어떤 한 사례 이야기를 제 사례하고 곁들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주토피아 애니메이션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토피아에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애니메이션을 이제 보면서 이제 빵 터졌던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은 나무늘보가 나오면서 이 차량 등록 사무소에서 이 느린 이렇게 느린 그 행동을 보더니 빵 터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같다. 아빠다! 이러면서 빵 터졌다는 기억이 있는데요. 그 나무늘보가 운전을 하게 되면 엄청난 속도의 완전 카레이서가 되는 모습의 애니메이션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저 또한 운전을 하면서 뒷차에서 이렇게 상향등을 탁 켰을 때 갑자기 온순하던 저가 난폭 운전으로 이제 바뀌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 난폭 운전을 봤을 때 나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렇게 난폭 운전으로만 볼 것인가, 뭐 요즘 보복 운전자로서 뭐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만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책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되게 다양한 경험을 살아가고 있고 운전에 있어도 다양한 방식의 운전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너무 빈약한 이야기로 우리는 이야기들을 한다. 그래서 이제 뒤차가 상향등을 켜면 난폭 운전하는 보복 운전 사람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삶을 보면 다양한 이렇게 스토리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어떤 특정 스토리에만 특정 내러티브에만 주목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빈약한 이야기들을 다시 풍성한 이야기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 치료입니다. 감히 나에게 쌍라이트를 라고 하면서 운전하는 순간도 있지만은 대부분 시간 안전운전과 무사고 운전, 장시간 운전했던 동아리 활동, 자동차 동아리 활동 이야기들, 그다음에 제가 운전을 처음 시작하고 좀 운전을 많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이 한 편에 속합니다. 이제 1년에 한 5, 6만 킬로 정도 탔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의 이야기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사소한 접촉 사고들이 있지만은 이제 결혼 전까지는 무사고 운전을 했던. 하지만 이제 이 보복 운전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완전 난폭한 운전자로만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속의 삶에 한 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다른 유행의 이야기들이 있고 더 넓은 사회 맥락들이 있더라.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얽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생겨나고 같은 사건에서 다른 이야기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이야기들, 삶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여러 다른 유형들, 개인의 이야기와 지역사회 안에 속에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죠.
더 넓은 사회 맥락, 상황들이 우리가 사건들로 부여하는 의미와 해석을 좌우한다. 성별, 계급, 인종, 문화와 성적 취향 등의 맥락,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의 플랫을 영해주는 요소들이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 속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치료적 이야기들은 무엇이냐? 만약에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들이 있어요. 집중을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학교에 들어갔는데 집중을 못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 집중 못하냐 ADHD다 라고 단정져서 이렇게 빈약한 서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근데 우리의 삶 자체는 복잡한 삶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빈약한 서술이 나오는 이유들은 이러한 복잡한 삶들을 다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어떤 상징적인 것에 빈약한 서술로서 그 사람을 단정 짓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빈약한 서술의 결론과 효과들을 보면 빈약한 서술은 대체로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빈약한 결론을 도출해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참 호기심도 많고 관찰하는 능력도 좋고 무언가 만드는 능력도 좋은데 단지 집중이 아직 잘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빈약한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이 빈약한 결론을 내면 이 아이는 이 많은 잠재 능력들, 재주들, 능력들은 잊어버린 채 나는 ADHD야 라고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치료에서는 어떤 대안적 이야기들, 예를 들면 자연을 좋아하고 관찰을 잘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뭐 만들기를 좋아하는 만들기 잘하는 이러한 대안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다시 발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이야기 치료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풍부한 서술을 향해서 대안적 이해를 풍부하게 서술해 가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화이트 사례를 보면은 이제 이 ADHD 아동을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했는데 이제 도저히 치료가 안 되다 마지막에 포기 당기와서 화이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ADHD입니다 라고 이제 화이트한테 말하니까 화이트가 다시 부모한테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ADHD입니까? 그러니까는 ADHD라는 것에도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 장점들,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각할 수 있게끔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야기 치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문제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ADHD와 사람, 아동을 분리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야기 치료의 기법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세세한 부분까지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 소설을 작성하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풍부하게 작성되도록 하는 것이 이야기 치료의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잘 짜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 뒤의 진술이라고 해서 문제 이름 붙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ADHD라는 어떤 문제 행동이 있었다라면 그런 ADHD들에 대해서 다시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문제정에 대한 협상으로 삶과 경험에 맞아 떨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름 붙이기를 할 때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름을 붙인다던가, 이제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은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애칭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너는 집중을 못 해네. 나의, 뭘로 할까요? 덩실이는 이제 문제 행동을 덩실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덩실이는 저를 괴롭혀요. 제가 뭔가 집중하려 되면 저하고 자꾸 놀자고 저를 집중을 못하게 해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 치료 기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대한 영향력들을 탐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이름을 붙이고 이 문제 행동들에 대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이러한 영향들을 평가하도록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라는 거는 상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할 수 있게끔 실시를 하고요. 그들이 평가가 정당화시키도록 초촉하며 왜 질문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담 기법들에 보면은 이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주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 치료에서는 왜라는 질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제어하기 관련 유튜브 영상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은 좀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문제에 대해서 이름 붙이기입니다. 문제를 사람에게 분리하여 말하는 방식으로서 문제와 사람을 분리하기 위한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외연한 단순한 기교나 기술이 아니라 대화에서 의도하는 것이자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하게 스킬적으로 어떤 문제에 이름을 붙이고 별명을 붙이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 자체가 문제가 문제이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지 이 외제 작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의욕이 없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문제가 당신의 에너지 수준에 영향을 주는군요. 나는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걱정이 당신이 이 새로운 일 하는 것을 방해하는군요. 나는 우울한 사람이에요. 우울이 당신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군요. 문제가 심각할 때는 당신이 의욕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군요. 그래서 여기 외제화는 내가 우울해요 라고 해서 나는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 이 우울이라는 것은 별도로 띄어내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의욕 없게 만들고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내가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라는 관념, 생각, 뭐 방향을 좀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찰흙이라든가 아이클레이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그런 외제화 작업, 문제를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이제 외형화 시킬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형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로 가지고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외제화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제화할 수 있는 것은 감정, 사람들의 문제, 문화와 사회적인 관습이나 그 밖에 뭐죠? 비유들. 근데 이때 외제화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들은 외제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선생님이 나를 막 괴롭혀요. 그 선생님 별명은 뽀빠이예요. 이 뽀빠이는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제화라는 것은 문제를 사람과 분리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때 감정들이라든가 문제 상황들, 사회 문화적 관습들, 뭐 그 밖의 비유들, 사회 관습적인 것을 본다면은 여자는 항상 설거지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외제한다면은 저 페페니는 페미니스트의 를 조금 바꿔서 별칭을 줬습니다. 페페니는 저를 자꾸 설거지를 시켜요. 이렇게 외제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외제화를 하는가? 외제화 대화는 문제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관계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문제와 분리되면 사람들은 기술, 능력, 관심사, 자신과 헌신들을 더 잘 드러나게 되고요. 자신들의 삶을 비하하는 낙인을 찍거나 병의로 보이는 사고와 진단 등의 효과를 해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지배적인 생각은 오히려 강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탐구와 의인화입니다. 문제의 속임수. 관심과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상담가가
이런 내담자의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의도와 신념, 계획, 목적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계획들, 규칙들, 바람, 동기, 기법, 꿈, 동맹자, 기만 혹은 거짓말 등에 대한 충분한 탐구들이 필요하고요. 전술적인 자세로 조작적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에 말하는 방식, 목소리 억양 말하는 내용들도 다 이인화를 위해서 이제 충분하게 상담자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재화대와 외재화대화의 차이를 비교하면 이제 내재화대화라는 것은 사람을 문제로 봅니다. 하지만 외재화대는 문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삶을 부추기고 유지시키고 키우는 사회 관습들을 감추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ADHD의 사회 관습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너는 1등 해야 돼.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너는 반드시 뭔가를 성취해야 돼. 라는 사회관습적인 어떤 자본주의의 관점들이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집중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죠. 내재화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표면화가 안 됩니다. 내가 집중을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라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다면 이 외재화 대화 방법은 문제의 삶을 부추기고 유지시키며 키우는 사회적 관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나는 1등 하기 싫어요.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아빠는, 엄마는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아빠, 엄마가 외재화 대상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이제 사회 관습에서는 내가 꼭 1등 하길 바래요. 내가 공부를 잘하길 바래요. 이런 꼼꼼히는 이런 식으로 외재화 작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관습들에 대한 요소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분리 작업이 가능해지고 그 분리 작업이 통해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어떻게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영향에 대해서 내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영향이 너무 크게 많이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내재화 대화 같은 경우는 삶, 자아, 관계성에 관한 빈약한 서술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은 반드시 1등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삶의 관계성에서 풍부한 서술을 이끌어내는 것이 외재화 대화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1등을 해서 행복한가요? 꼴등을 해서 행복한가요? 라고 어떤 획일화된 어떤 빈약한 서술보다 그 삶 자체의 풍부한 경험들, 저는 오늘 친구하고 어떤 놀이를 했어요. 친구가 이런, 우리도 의식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되게 풍부한 이야기들이, 풍부한 삶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삶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외재화 대화라는 것이고요. 내재화 대화에서는 주로 나는 이다 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외재화 대화에서는 주로 그것은 뭐뭐이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6개월 전에 어땠습니까? 당신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그때 당신의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 그 문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당신이 처음 그 문제를 인식한 것은 언제입니까?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당신의 삶에 그 문제가 들어오기 이전 당신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문제는 존재가 가장 약한 때는 또 언제였습니까? 그 문제에 직면하면 당신이 더 강하다고 느낀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들을 통해서 문제를 탐구하게 되고요. 뭐 이런 질문들 중에서 문제의 영향력들을 탐구하게 됩니다. 짜증은 당신의 일을 어떻게 방해하나요? 걱정이 당신은 어떤 아버지로 보게 하나요?
싸움이 사교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나요? 상처 때문에 당신은 어떤 부모 또는 어떤 배우자로 보이게 되었나요? 치료자는 이러한 다른 시간이나 독특한 결과를 찾아내려고 너무 빨리 서둘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은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나쁜 일입니까? 이것은 당신을 기쁘게 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관계사 안에서 놓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떤 특정한 생각, 신념과 원리의 지지를 받고 후원받을 때 살아남아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도 어떠한 신념, 원리 등에 놓여져 있을 때 그 문제들이 점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신념,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신념,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관습, 인정 등을 해체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해체를 하기 위해서 질문들은 어떤 배경이 되는 가정은 무엇입니까? 숨은 배경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좋고 나쁜 성격인 경험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이러한 생각들은 어떻게 발전되었나요? 이러한 생각들은 당신에게 편하게 느끼는가요? 그것들이 다 어떻게 당신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요? 그래서 문제로부터 분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해체와 대화는 치료자는 개인의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사고나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담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들 그것들을 그러니까 상담자, 치료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담자에게 강요하면 안 되고요. 대화 중에 외부 관점에도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치료자는 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한 문제의 존재를 지지하는 사고와 관계사항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특한 결과 발견하기들입니다. 저는 하지 못해요. 저는 항상 실패만 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하는 내담자에게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을 찾아내게끔 하는 것이 독특한 결과 발견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 행동, 감정, 자질, 사고, 헌신 등 이런 질문들이라든가 이야기들을 통해서 독특한 결과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러한 독특한 결과들은 빈약한 서술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집중을 못해요. 저는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빈약한 이야기들에서 저는 나뭇잎 관찰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곤충 관찰하는 걸 좋아해요. 곤충만 보고 있으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는 블록놀이 너무 좋아해요. 블록으로 건담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풍부한 어떤 서술들,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을 막을 수 있었나요? 문제가 평소보다 나쁘지 않았던 때가 있었나요? 문제가 덜 의시되거나 덜 지배적인 때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어떤 대체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당신을 저지하거나 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할 때를 생각할 수 있나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문제와 맞서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었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 치료 기법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 놀이 치료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해드릴게요. 이야기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성인 대상으로 하는 상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 치료의 기법들을 사용해서 놀이 치료에 적용한 것이 이야기 놀이 치료입니다. 이제 이 커드너의 새로운 놀이 치료 모델에서 4가지 핵심 가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동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에서 놀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요. 놀이는 발달적 과정이다.
놀이는 대개 현실 세계에 선택된 결과과의 차이가 있는 가상의 선택을 시험해보는 상징적인 과정이다. 놀이치료에서 놀이는 치료 공간에서 발생하게 된다. 라고 이제 네 가지 기본 가설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야기 놀이치료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동이 놀이와 놀잇감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아까 이제 이야기 치료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신의 삶에 빈약한 서술이 아니라 풍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끔 놀이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아동의 안내에 따라서 아동과 놀이하기. 이제 역할은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치료자 역할이 아니라 내담자, 아동의 역할입니다. 아동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갈 수 있도록 치료자는, 그러니까 놀이치료사는 아동에게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풍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중의 역할로 공감적 경청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막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청하는 모습을 가지고요. 아동이 놀이에서 제공하는 이야기나 설명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아동의 이야기에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고요. 아동의 여정이 진행되는 동안 지지받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촉진하고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 경계와 규칙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야기 놀이 치료에 기초해 보면 아직 모르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라. 아동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동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연구하는 자세로 궁금해하고 알 수 없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 개방되고 안전하며 두렵지 않은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아이가 자신이 이야기들이 좀 엉뚱하고 생뚱맞더라도 풍부한 이야기들,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을 상담자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기와 문제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문제라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 맥락적인 관점에서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숙련된 질문하기, 이야기에 대한 생각과 의견 교환, 촉진하기를 통해서 이야기의 공동 구성을 격려한다. 아동은 자신의 놀이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고 대안적 결말들을 내도록 지지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놀이 치료 같은 경우는 장면 꾸미기, 캐릭터 만들기, 주도적인 놀이 기법, 스토리텔링, 메타스토리 기법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야기 놀이 치료는 아동의 놀이와 이야기를 통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놀이 치료의 한 유형입니다.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매체로서 아동이 활용 가능한 발달상 여러 범위 놀잇감과 도구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이야기와 결말들을 창조해 보도록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놀이터에서는 인형, 손인형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다른 사람 누가 거기에 있었나요? 당신이 그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했던 것이 있나요? 물론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아동에게 적절하게 바꿔서 이제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막 놀이를 하고 있고 상상놀이를 하고 있으면요. 너는 어디 있었어? 태민아, 너는 그때 어디 있었던 거야? 저기 경찰 아저씨는 거기에 있었나 봐. 경찰 아저씨는 여기 뽀로로 집 앞에 있었나 봐. 태희야,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혹시 뭐 준비하거나, 특별히 준비한 일 같은 게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 놀이치료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놀이치료 설명이 되게 짧게 끝났네요.